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거나 죽 같은 거 팔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고기 야채죽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먼저 사는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이 파는지 좀 궁금한데, 소고기 야채죽의 조합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예로부터 죽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몸에 좋은 재료가 조합돼야 된다. 뭔가 먹고 기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바람이 있는 메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야채죽도 보면 소고기는 단백질이 충분한 고급 재료고 소고기에 없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둘의 영양학적인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쌀이랑 같이 끓여낸 요리가 이제 죽이니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한국인에서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까지 딱 조합이 된 삼박자가 맞는 메뉴죠. 그럼 이 소고기랑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시니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생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단백질이고요.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도 흡수율이 높은 철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고단백, 고철분 식재료에 해당을 하고 곁들여지는 야채 하면 우리가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미네랄, 또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한 그런 재료이니까 둘의 조합은 일단 뭐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단백 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소화에 조금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우선 소고기의 고단백 함량과 그 성분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소고기 자체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기도 네. 하니까 근간소증 같은 거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근감소증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맞죠. 예방적인. 네, 고단백 제품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지방 함량을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소고기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꾸준히 뭐 조금 양질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소고기는 너무 추천하는 재료이죠. 그리고 혈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고기 야채죽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메뉴여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소고기와 야채를 한 솥에 끓였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좀 영양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채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그 소고기 자체를 육수를 내는 느낌으로 푹 우리셨다가 거기에 쌀을 넣고 마지막에 채소를 넣으시면 채소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고 맛도 또 씹히는 식감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끓였을 때 그럼 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놓으면 좀 좋을까요? 뭐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중약불? 중약불 한 몇 분 정도가 좋을지. 일단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중약불에서 한 15분 정도 육수를 푹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갈고 그걸 넣어서 다시 한 15분 정도 푹 끓이셨다가 또 채소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끓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고기 네. 야채죽을 끓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나 좀 재료 응용법? 그런 비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볶으실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으시면서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으셔가지고 볶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소고기의 육수를 내는 게 얘는 사실 맛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뭉근하게 끓여서 소고기의 맛이 육수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 다음에 쌀과 채소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소고기 국 간 하듯이 국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맹물을 넣지 않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 같은 거요. 야채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뭔가 제한 사항 없이 그냥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소고기 자체가 그냥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예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당근 같은 것도 추천이고 단호박, 애호박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다 추천이고요. 양파나 버섯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파프리카 막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색깔상으로는 예쁜데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죽에다가 잘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애들 이유식 할 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 야채죽도 이제 네. 적정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고기 야채죽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소고기 대 야채가
1대2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1만큼의 분량이 들어간다면 야채는 2만큼의 분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소고기 야채죽 끓인다 하면 야채는 그냥 지나가는 양만큼 넣으시고 막 소고기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고기의 맛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도 소고기만 굴러다니고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량의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한 50g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야채는 한 100g 정도 되게 1대2 정도의 중량을 지켜주시면 영양 밸런스 참 좋은 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또 연골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좋은 또 미량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고기 야채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신장에 좀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근의 소고기를 사시면 제가 6등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 조각이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그냥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채도 칼륨, 고칼륨 혈증처럼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쳐낸 야채를 가지고 썰어서 죽을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 데쳐낸 야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그럼 바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죠.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냉동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쌀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면 딱 좋을까요? 안 갈아도 죽을 끓이는 데는 아무 이슈가 없고 오히려 더 입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득 씹히는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지 않은 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이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불려놓은 쌀을 좀 믹서기에다가 바짝 가시면 되고 나는 중간 정도 식감이 좋아. 그러면 쌀알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그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흰 쌀이기만 하면. 흰쌀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소고기 야채죽. 네, 소고기 야채죽. 소고기 야채죽. 근데 시중에도 소고기 야채죽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파는데 그 맛있는 소고기 야채죽은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맛있게 하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소고기를 네, 소고기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네. 야채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약간 소고기 야채죽 맛있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야채들을 이제 더 가져오긴 했는데, 당연히 그 소고기 야채죽이니까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추도 살짝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약간 야채들 썰어 놓은 상태. 얘가 좀 큰 거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냉동 해동된 상태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야채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육수 이렇게 총 5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간의 감칠맛을 좀 더 높이려고 치킨 스톡이라고 매기 소스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매기 소스는 한 어느 정도 양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1인분 분량으로 생각하면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네, 이게 엄청 농축된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티스푼 넣어도 1인분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야채는 뭐뭐 들어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야채는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 나는 게 애호박, 그 다음에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이런 형태. 부추도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죽밥, 그리고 이 소고기. 소고기는 그 다진 형태로 정육점에 팔거든요. 이게 안심이에요? 아니면 어떤 얘는 그 목심 목심? 형태로 안심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량 기름도 이제 이 음식에 풍미를 올려주거든요. 이제 목심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번 참기름에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볶아놓은 다음에 얘도 이제 그 냉동 보관했다가 이렇게 소분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요리를 하실지. 네. 육수를 한 컵 반 정도 분량을 붓고요. 네. 그리고 야채를 한 반 컵 정도 분량.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밥도 아까 육수와 동일하게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한 반 컵 정도 분량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 약간의 윤기와 향과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더 붓고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부추 한 2숟가락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는 이거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네, 한 마지막 80% 정도 이제 얘가 다 부글부글 끓었고, 이제 먹을만하다. 생각했을 때 한 부추 한 2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 마무리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좋을까요? 중간 약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얘가 이제 수분이 너무 다 날아가서 애매한 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중간보다 낮은 약불 상태로 해서 은근히 이렇게 끓여주시면 늦어도 한 6분, 7분이면 다 끓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보여도 네. 실제로 먹으면은 셰프님이 해주신 맛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오리지널을 좀 한번 맛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네.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원주 내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집 이름이 뭔가요?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주. 네. 아, 여기 찾아오려면 원주로 오면 되고. 네네네네. 배달도 혹시 되나요? 네. 배민과 쿠팡 이츠 네. 전화 주시면 포장 주문되고 네. 매장도 깨끗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셔도 되고요. 오리지널 한번 맛보러 한번 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아, 네, 박사님.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네네.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근데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과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에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아, 너무 좋.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네. 비타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 그냥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아,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렇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네.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기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3 또는 4 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 원, 14만 원, 약간 파지잣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 원, 6만 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요?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업장에서는 좀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이요? 네.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귓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이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뭐,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은 1대1 비율로 해요.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여기 거는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짜자잔. 짠. 뭔가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긴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뭐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있지만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었네요? 아니,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조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듬뿍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던데, 요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거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 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나중에 죽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국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앞에 있는 게 뭔가요? 요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예요, 저게? 뭐 같으세요? 강낭콩 같이 생겼는데. 반쯤 맞췄어요. 이거는 동부라고 부르는 콩인데요. 동부요? 네, 이게 흰 강낭콩으로 볼 수 있죠. 처음 들어보세요? 동부? 동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요즘 꽤 많이 쓰는 콩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건강에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뭐 사실은 콩 자체가 건강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그래서 모든 콩이 밭에서 나는 뭐 소고기, 밭에서 나는 단백질 이렇게 부를 만큼 사실 우리가 뭐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적게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미네랄 종류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에게 콩은 권장할 만한 식재료죠. 제가 듣기로는 동부콩이 어떻게 보면 콩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팥이랑 좀 약간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두 영양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콩 자체는 팥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과 칼륨의 함량도 꽤 높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직감적으로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재료인 거는 사실인데 이제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섭취하는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되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동부콩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요리나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콩밥을 상상하시면 이제 콩밥 안에 들어가 있는 콩 먹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나는 썩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동부콩으로 한 밥을 드시면 얘는 뭐 다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 입에 들어왔을 때 씹히는 식감 자체가 콩보다는 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요즘 팥이 앙금으로 원래 들어가던 뭐 찹쌀떡이나 모찌 같은 거에 팥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팥을 쓰지 않고 동부콩을 이용해서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팥으로 앙금을 만들면 우리 입에 이렇게 기분 좋은 정도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사실은 달게 하는 걸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동부콩은 자연적인 단맛이 좀 더 있는 재료이기도 해서 오히려 담백한 어떤 찹쌀떡 소를 만들 때 많이 쓸 수 있는 재료죠. 그럼 모찌나 이런 찹쌀떡에 들어가는 앙금 같은 경우는 팥이 아니라 동부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브랜드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팥을 100% 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부콩과 팥을 섞어서 쓰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동부콩을 더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동부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맛이 좀 난다고 했었는데 그럼 그 단맛이 어떻게 보면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나요? 단맛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냐, 뭐 혈당을 높이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이제 질문의 의도에 따라 반은 예스고 반은 노일 수 있는데요. 콩 자체는 우리가 설탕을 먹는 것처럼 내가 단맛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도 먹게 되고 무기질도 먹게 되고 식물성 단백질도 당연히 같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맛이 나는 재료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에 걸리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동부콩에 있는 효능을 조금 더 알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또 어떤 효능이 또
또 있을까요? 다른 콩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콩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꽤 많아요. 우리가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내 몸이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화 작용을 항산화, 조금 막아줄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 성분이라는 건데요. 콩에 특히 많은 게 폴리페놀도 많고 인삼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도 콩에 소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항산화 성분을 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다양한 종류를 드시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인에게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이죠. 동부콩이 가지고 있는 그 효능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게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있는 분에게 동부콩을 뭐 마치 약처럼 추천할 수 있냐라는 의도이시라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채널에서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신장질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 초점 맞춰 설명을 드리면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은 사실 신장질환자 분들에게도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세포의 산화작용 자체를 늦춰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충분한 식재료를 선택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동부콩, 콩 추천할 만한 재료이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드시는 양 자체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찌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찹쌀도 있잖아요. 그쵸. 뭐 모찌에 있는 어떤 모찌뿐만 아니라 모든 떡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쌀이죠. 뭐 그게 맵쌀이 됐든 찹쌀이 됐든 하여튼 쌀 자체가 떡에서는 제일 중요한 재료죠. 쌀 중에서도 일반 쌀 말고 찹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반 쌀과 찹쌀에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밥 해 드시는 그 흰 쌀은 우리가 맵쌀이라고 부르는 쌀이고 이제 떡을 만들 때는 보통 찹쌀이라는 쌀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두 개의 쌀은 같은 흰 쌀이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분의 그 화학적인 구조 자체가 조금 달라요. 맵쌀은 아밀로즈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찹쌀은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전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전분의 모양으로 보면 찹쌀을 구성하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가지가 더 많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찹쌀 먹었을 때 내 위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고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혈당의 상승도 조금 더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죠. 오히려 일반 쌀보다 찹쌀을 먹는 게 좀 더 당뇨에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당뇨 관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항상 강조드리는 과량으로 드시면 안 된다. 나에게 허용된 양 안에서 이제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좀 다양하게 움직여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 찹쌀에는 전통적으로 좀 몸을 따뜻하게 한다?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뭐 체온을 올려줘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의학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개념은 몸에 좀 허해진 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할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손주가 배앓이를 하면 찹쌀로 쓴 죽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보면은 그 찹쌀이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서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배앓이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민간요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찹쌀 자체가 좀 기력이 쇠해진 누군가에게는 약간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가져가서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재료이다 보니까 뭐 한방에서 얘기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나 좀 어디 아픈 사람들은 몸속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특히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빠르게 배를 부르게 하는 음식일수록 빠르게 배를 꺼트릴 수밖에 없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음식은 그 혈당을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게끔 만드는 그 시간대도 되게 짧기 때문에 나에게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내가 다음 음식을 찾는 데까지 시간도 아무래도 좀 더 넉넉하게 필요하게 되고 내 몸 안에서 그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혈당 자체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죠. 모찌나 이런 찹쌀떡 같은 거가 좀 더 오랫동안 뱃속에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식을 먹을 때는 또 그런 게 오히려 더 추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모찌나 찹쌀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떡류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제 뭐 대비 그러냐라고 하시면 일반 우리가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빵이나 과자류 대비해서는 떡류가 나의 뱃속에 좀 천천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혈당도 좀 완만하게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신장 질환이나 그런 거가 있으신 분들한테 찹쌀과 뭐 동북콩이 들어가 있는 간식들을 드실 때 뭐 추천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마지막은 양이죠. 섭취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그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고 정해진 양만큼을 드시고 멈춤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찹쌀떡으로 치면 한두 개 정도의 분량 내에서 멈춰주실 수 있다면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사이에서는 항산화가 좀 인기가 있습니다. 항산화가 대체 어떤 건가요? 항산화를 이해를 하시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화라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우리가 세포로 내 몸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각각의 세포가 시간이 지나고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산화 과정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로 세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이 산화 과정을 저지하거나 이 속도를 좀 늦추어 줄 수 있는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내 세포의 산화 과정 자체를 늦추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의미하죠. 그럼 이런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성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채소나 과일에 뚜렷한 색깔을 내주는 컬러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여러 용어들, 아마도 뭐 클로로필,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뭐 보라색에 들어가 있는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내는 베타카로틴, 그런 성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성분들이 다 항산화 성분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폴리페놀이라는 것도 항산화 물질로 알고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어떤 것들에 좀 많이 들어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것 중에는 다크 초콜릿도 있고요. 카카오도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료 중에서는 쑥도 추천할 만하고요. 그 쑥에 있는 그 항산화 성분은 몸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나요? 뭐 사실 쑥 하면은 딱 뭔가 굉장히 짙고 아주 깊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쑥은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쑥이 여자한테 좋다, 그런 얘기들도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 여자한테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나를 덥게 한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염증들을 완화해 줄 수 있고, 갱년기에도 쑥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작용들에 뭐 쑥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예전 한방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쑥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는 나의 항산화 효과의 일반적인 것들처럼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세포의 노화 과정을 조금 더 늦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초콜릿 속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항산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있나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단 거 땡긴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단 것을 먹음으로써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 스트레스를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또 심리적인 보상 효과 같은 게 있는 이제 반영된 말인데, 실제 초콜릿, 특히 닥 초콜릿에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고 부르는 성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테오브로민이라고 부르는 성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성분들 자체가 쑥과는 다른 형태의 항산화 성분들이고, 그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산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걸 좀 끌어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죠. 재료가 방금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에서 전부 다 다른 성분의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항산화에 가장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성분이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뭐 말차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뭐 말차, 녹차 이렇게 짙은 초록색이잖아요. 그런 재료들도 사실은 항산화 효과가 크죠. 플리바놀이랑 테오브로민, 베타카로틴 막 이런 성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그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 다 의견이 달라요. 그 아직 순위를 매기고 싶어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매기고 싶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게 지금 육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땅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도나 이 토양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나 얘한테 어떤 물을 줬느냐,
얘를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에서 땄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의 용량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무엇보다 뭐 효과가 극명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가지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라고 해도 나 가지 싫어하는데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호도가 음식에서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항산화 성분 무엇이 무엇보다 더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거죠. 네, 그럼요. 네. 녹차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녹차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녹차도 강력하고요. 사람의 그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커피도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커피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카페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커피라고 하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랑 에스프레소 떠올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카페 모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달달이 커피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 커피 원두만 가지고 만들어낸 커피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녹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카페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카페인 자체가 신장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신장에 과량 섭취했을 때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주 원론적으로 양에 대한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면 커피나 녹차도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플러스 달달이 빼고요. 네, 아 라떼 이런 건 안 되고? 라떼는 괜찮아요. 라떼는 우유랑 섞여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은 괜찮고요. 단백질 함량이 워낙 높으니까 신장질환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다른 만성 질환자분들에게 라떼까지는 아주 오케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캐러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진화되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하죠. 당류가 안 들어간 라떼 네, 정도. 맞아요. 항산화제란 영양제가 있잖아요. 폴리페놀이랑 안토시아닌 같은 아예 걔네만 먹는 거랑 음식을 통해서 항산화제를 섭취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까요? 어떤 성분 하나의 단일 성분을 이렇게 추출해낸 혹은 정제해내었거나 합성을 해낸 그런 영양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으로 특정한 성분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식재료를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누릴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를 먹어서 안토시아닌을 섭취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토시아닌만 추출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가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 비타민, 무기질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가지를 먹으면서 옆에 곁들여 먹었던 또 다른 짝꿍 음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누군가와 즐겁게 먹었다면 그렇게 무드에서부터 오는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의 포인트가 또 있잖아요. 영양제로 섭취하는 거는 그런 먹는 행위에서부터 오는 복합적인 즐거움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섭취했을 때 실제 대사되는 어떤 속도나 효능감 같은 것이 반드시 자연적인 식품에서 온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무조건 1번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1번입니다. 신장질환자나 이런 분들이 항산화 식품 먹는 걸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만한 말이 있다면 항산화 성분이라는 거는요, 어떤 질환이든 뭐 건강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신다면 색이 뚜렷한 거, 다양한 색깔로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신장 질환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재료일수록 우리가 배웠다시피 칼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분들의 좋은 것만 딱 떼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드시는 양에 있어서 잘 조절해 나가시면 즐거운 식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